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지난해 추석 무렵 성공예감이 마련한 특집 방송의 제목은 유명한 미드 왕좌의 게임의 명대사를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 부제는 금융긴축기 생존 전략이었는데요. 이 제목에서 긴축이란 단어가 논란이 좀 됐습니다. 미국의 오랜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정책이 워낙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비정상의 정상화 수준이지 긴축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된 거였죠. 일리 있는 지적이긴 했습니다만은 요즘 와서 보면 정상화 수준을 넘어서는 긴축기에 돌입하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만이 아니더라도 긴축은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에게 강요한 정책이 그랬고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문제 많은 회원국이 수용할 수밖에 없던 정책도 바로 이 긴축 정책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시에는 이 정책을 두고 파리채로 대응할 일에 수류탄을 터뜨렸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유럽 위기 당시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격렬한 반발이 벌어졌죠. 지금은 인플레이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부터가 긴축 정책을 써야 하는 상황이고 세계 주요국이 고금리와 유동성 감소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처방의 원인이나 상황은 다르지만 자발적인 디플레이션, 즉 경기 둔화나 침체를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다가오는 긴축의 시대에 벌어질 일들을 요약해주는 책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끈적끈적 징글징글한 7월이에요. 불쾌지수가 치솟지만 그래도 잘 버텨봐요. 여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네. 힘들긴 합니다만은 곧 그리워질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도 여름. 덥긴 덥네요. 덥죠. 네. 겨울이 되면 또 얼마나 그리워지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스마트한 시대, 그럼 우리는 더 똑똑해지고 있을까요?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니콜라스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함께 읽어봤는데요. 38197번님. 개인만 하던 한 어린이의 뇌 단층 촬영 사진을 보니까 예. 뇌 특정 부분만 발달했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김미성님, 예전엔 서점이나 사전을 통해 정보를 얻었는데 이젠 검색창에 단어만 치면 쉽게 수천 가지의 정보를 얻죠. 대신 기억력은 떨어지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해요. 황근일님, 아침에 스마트폰의 알람으로 잠을 깨고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퇴근길에도 자기 직전까지도 유튜브 시청 정말 심각합니다. 박무송님, 그래도 영단어 찾으려면 사전 들고 한참 고생했는데 우리 딸은 휴대폰 보고 순식간에 찾는 거 보면 좋은 세상이긴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저자의 주장은 한마디로 뇌 기능의 상당 부분을 아웃소싱한다. 외부에 맡겨둔 셈이라는 거죠. 네. 온라인 공간에, 인터넷에. 그런데 이 아웃소싱이 좋은 면도 분명히 있죠. 지금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니까 영어 사전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때는 학창 시절에 이만큼 두꺼운 거 들고 다니셨나 보네요. 다니죠. 네.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 아웃소싱을 해놓고 자신의 뇌 정보가 꽉 찼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뇌를 텅텅 비게 만들고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었으니까 저는 상당히 공감했어요. 그 책 읽으면서. 자, 그리고 1928번님, 5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면서 책도 보려고 노력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후유증 하나 없이 일상을 누리고 있죠. 지금 생각하니 뇌에게 계속 신호를 보냈던 것 같네요. 그런 해주셨고요. 거죠. 예. 김진희님도 저는 뇌종양 수술했는데 운동으로 잘 극복하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시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네. 뇌 신호를 보낸 거죠. 자극을 계속 줘서 이분들 건강, 특히 뇌 건강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뇌에 자극을 주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뒀다면 상당히 상황이 악화됐을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건강을 잃어서 그냥 누워서만 지냈던 몇 달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독서만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한 깊이 읽기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다 싶을 정도로 몰입을 했는데 네. 책만 읽었는데도 굉장히 허기져요. 몇 시간 지나면. 나중에 뇌과학자한테 알아보니까 가만히 있고 머리를 굴리는 것만으로도 열량의 20%가량을 소비하고 네. 깊이 읽기 같은 독서에 몰입하면 40%도 소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독서 많이 하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뇌를 막 쓰는 거네요. 쓰는 거죠. 네. 예, 열량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도 직접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8784번님, 인터넷 정보의 함정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그걸 주장하면서 편가르게 하는 것, 타협의 문화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해주셨네요. 행동과학에서 얘기하는 확증 편향이죠. 네. 내가 알고 싶은 정보만 진실이 전부인 양 더 파고들게 되는 건데 참 놀랍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민주주의나 권력의 특징이기도 해요. 확증 편향이 더 강화되어서 점점 편가르기가 강해진다는 건데 민주주의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좀 약점을 세계 최초로 깨는 공동체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네.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증 편향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치솟는 물가 상승에 유례없는 긴축까지 인플레이션 쇼크와 금리의 역습, 이럴 때일수록 세계 경제를 직시해야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김광석 이코노미스트의 긴축의 시대, 오늘 함께 읽어볼 책입니다. 네. 지난해 추석 특집으로 긴축의 시대를 전망했다고 하셨는데 그야말로 우리 성공예감의 방스트라다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저자도 우리 성공예감에 자주 출연을 해주시는 네네네. 분이시죠. 그렇죠. 방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뭐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누구나. 그런데 아까 확증 편향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그 예측을 수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내 재산이 불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 예측들을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죠. 그건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저자 김광석 이코노미스트는 현대경제연구원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연구원을 거쳤고요. 네. 지금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 계신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해박해서 저희 프로그램도 현안이 있을 때 종종 모시는 분이고요. 네. 지금 이 책의 요지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최대 현안이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물가고 그렇죠.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고 있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 혹은 침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관통하는 말은 금융 긴축의 시대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 얘기한 것처럼 이 금융 긴축의 시대 경제 흐름은 어떨 것이고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네.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한 책이 오늘 살펴볼 긴축의 시대, 인플레이션 쇼크와 금리의 역습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쇼크라는 말이 뭐 지금 시점에서는 확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짧게 보면 한 10년, 길게 보면 20년간 물가 걱정 안 하고 지냈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 쇼크라는 표현이 실감 나고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사상 최장의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의 혜택을 받다가 이제 갑자기 쪼이기 시작하니까 고금리의 공포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금리의 역습이라는 이제 부제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을 잘 요약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쇼크와 금리의 역습. 이제 남은 문제는 이렇게 돈값이 올라가고 돈줄 잴 경우에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둔화되는 정도냐, 아주 침체에 빠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최근의 이슈고요. 글로벌 경제하고 금융시장에서도 이 이슈에 따라서 지금 출렁거림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 증시 전망도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고 네. 뭐 특정한 숫자나 발언이 나오면 거기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거에 따라서 경기가 아주 나빠질 것인지 적당히 나빠질 것인지 이런 아주 시황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시각각 전개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예. 이런 최근의 경제 양상을 감안을 하면 경제 흐름을 전망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출간에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경제 현상들을
막 쓰는 게 부담스럽죠. 6월 초에 출간이 됐던데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통계나 상황을 다 반영하지는 못한 네. 거죠. 미국 연준이 6월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래서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그건 반영이 역시 안 됐고 6월에 발표됐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로 그야말로 쇼킹했거든요. 네.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미국 증시가 추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경기가 그런대로 침체보다는 둔화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조금 반등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바로바로 반영될 수는 없죠. 시차 때문에. 네. 또 당장 이번 달에 있을 우리 금리 인상에도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7월 13일에 우리가 미국에 앞서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지금 관건은 0.5%포인트를 빅스텝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하던 대로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냐인데 근데 이때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당장의 숫자나 지표보다 큰 흐름을 읽는 게 네. 중요하거든요. 이걸 이제 저는 잔 물결과 큰 파도를 구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경기의 변화, 오르내리는 것들 이런 거하고 구조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는 다르다. 네. 그러니까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닥쳤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경기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큰 파도가 덮친 거거든요. 그때는 잔 물결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경기 사이클보다는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더 주목해라. 네. 이 책도 요약하고자 했던 바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단순히 경기 사이클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대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예고는 된 거였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런 특집을 했던 이유도 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핵심은 당장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유동성을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둔화 수준이냐 아니면 막 침체 수준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죠.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긴축의 시대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불균형 회복. 코로나19 이후 2년 반이 흘러서 이제 서서히 회복되고 있죠. 네. 엔데믹으로 가면서. 근데 회복 속도가 나라나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자의 주장은. 선진국과 신흥국, 저개발 국가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선진국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정책인데 그래서 이미 회복됐다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고 제 기준으로는 충격을 덜 받았다. 그런데 오히려 뒤늦게 제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고 신흥 개도국들 보면 지금 올해 어렵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불균형 회복하느냐? 미국 경제는 과열되다시피 해서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상황인데 네. 신흥 개도국은 어려운데 백신 보급의 차이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반면에 또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흥 개도국의 대표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터키,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칠레 같은 데는 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방 제재라는 특별한 경우고 나머지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급망 불안도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는 비교적 선진국 축에 속해서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회복의 차이를 보이는 게 보복 수요라는 게 존재하느냐 여부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복 수요 같은 걸 이제 경험했죠. 엔데믹으로 가면서 거리두기 방역 조치 많이 완화되니까 바로 여행이나 관광, 외식 이런 분야에서 이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프리 팬데믹에 팬데믹 이전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 회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회복 중이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세 가지 대전환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디지털 전환. 이건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이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에너지 전환, 뭐 친환경, 넷제로 이런 얘기하면서 네.
또 하나가 이제 저자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대전환인데 바로 금융 완화. 한 2010년경부터 완화적인 금융 정책을 쓰다가 이게 긴축으로 싹 돌아서는 전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번 키워드 불균형 회복인데요. 이 불균형 회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속한 이 동아시아 지역만큼 실감나는 경우도 또 드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중일의 상황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완전히 불균형한 회복의 속성을 세 나라가 다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 쓰는 거 보면 세 나라가 한중일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했고 5차례 지금까지 올렸고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금리가 오히려 조금 더 높아졌어요. 0.25%포인트.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이건 뭐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거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역시나 대면 서비스업이었고 반면에 빅테크 기업들은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라고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계속 회복을 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분야가 지금보다 더 되살아나야지 경제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될까요? 빅테크는 오히려 이제 회복 시에 뭐 타격까지는 아니지만 네. 예전 같이 각광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배달도 뭐 최근에 한 20% 가까이 줄었다는 네. 얘기도 나오고. 근데 아마 우리가 회복세가 가속화되려면 제조업이 돌아와야 되겠죠. 제조업의 귀환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거죠. 제조업이 이제 거리두기라든가 팬데믹 기간이 마무리됐으니까 정상화돼야 되고 네. 거기 경제 활동의 중심축은 아무래도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게 첫 번째 귀환의 의미고 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 기간 중에 보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의 공장이나 부품 공급선을 뒀다가 낭패를 본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심지어 1년 농사 헛지었다는 기업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국내에 어떻게 공급선을 그런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탈세계화 움직임인데 그런 면에서도 제조업의 귀환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상황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일본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본은 금리 인상 이야기가 우리나라나 미국에 비해서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일본은 금리 인상도 못 꺼내는 상황이죠. 워낙 한 20년, 30년 잃어버린 20년, 30년 했으니까 네. 경기 침체가 계속돼서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펼 수밖에 없고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금리 인상 얘기를 하려면 한참 멀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가 그동안의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을 좀 해소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또 이제 반면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써서 성공적으로 방역을 했다 싶었는데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지금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의 집단 감염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오히려 지역 봉쇄를 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네. 아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변수가 그거 같아요. 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걸 고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올 연말에 시진핑 2기가 시작되는데 이런 권력 교체기에 자랑할 게 제로 코로나 정책밖에 없었는데 네. 이게 잘못된 거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역 봉쇄를 하면서 역시 강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또 나빠지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또 후유증도 그렇죠. 나타났었잖아요. 경기를 보면서 서양에서는 이걸 캣앤마우스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톰과 제리처럼 네. 방역과 경제를 왔다 갔다 하는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벌어진 이유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생겼는데 회복되려니 싶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제 보복 소비라는 새로운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에너지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자원 보호 무역주의. 인도네시아가 팜유라는 이 식용유의 대표적인 상품 수출을 거부하고 나서니까 우리나라의 식용유 대란 같은 게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초인플레이션 압력에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하는 건데요. 다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초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상이냐 이런 정의는 없어요. 네. 근데 대개 이제 경제사에서 얘기하는 게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 그리고 80년대 남미 최근까지 뭐 아프리카 일부 국가라든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처럼 그래도 한 뭐 수백 수천 퍼센트 이상 되는 물가 상승률을 보일 때 네. 하이퍼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기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은 들죠. 그래도 지금 미국이 8% 우리는 5% 이상의 물가 불안을 경험 중인데 아직 초인플레이션 시대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경제학자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자가 굳이 이걸 쓴 이유는 거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 같고요. 네. 또 물가 불안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대란 이런 거 말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터지니까 미국이 진원지였고 금융 불안이라는 게 전 세계에 수출이 되다 보니까 이때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한 일이 돈을 푼 거예요. 네. 돈을 미국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3차 양적 완화라 그래서 뭐 사람들에 따라서 통계가 다른데 8조 달러까지도 풀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8조 달러면 8천조 원. 네. 뭐 이렇게 풀고 이쯤 수습할 쯤에 코로나가 또 터지는 바람에 한 40%를 더 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조 달러 이상을 풀었다는 얘기인데 결국 돈이라는 게 많이 풀리면 길게 보면 물가가 뛰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은 돈의 문제다. 모든 인플레이션 통화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원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커진 건 사실이죠. 네. 이제 관심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시나리오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자는 여기서 슈퍼 스파이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용어들을 막 고안해내요. 경제 주체들이. 네. 그래야 뭔가 있어 보이고 자신들이 돋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골드만삭스라는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칠 때 썼던 용어입니다. 스파이크 시나리오라는 건. 배구에서 스파이크 있잖아요. 네. 딱 하고 공격하듯이 강하게 내려치는 물가나 경제를 압박하는 요소다. 그래서 스파이크 시나리오라고 그랬고 그 네. 당시에 에너지 식료품 가격 인상을 전망했는데 배럴당 유가가 $100까지 치솟는 시나리오였는데 현실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에서 슈퍼 스파이크 시나리오라는 걸 또 제시를 했죠. $200까지 간다. 이건 틀렸어요. 결과적으로. $140 최고가까지 이른 후에 안정이 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2월 24일 시작이 됐는데 $140 배럴당 $140까지 갔다가 네. 지금 다시 $100대로 조금 진정되는 네.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근데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진성세로 돌아선 이유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초긴축 시대, 초인플레이션 혹은 긴축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미국이 빠른 속도로 올리기 시작하니까 경기 둔화 이상의 상황은 분명해진 거거든요. 네. 침체냐 둔화냐 정도만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한다는 얘기는 기름 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좀 안정됐는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한 $100 미만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또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지금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름값이 싼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임계 가격이라고 불리는 게 거기는 리터 안 쓰고 배럴을 쓰니까 네. 배럴당 $50 정도. 근데 이제 리터로 환산하면 1,700원 선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이것도 엄청 올랐죠. 유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워낙 우리보다 싼데니까. 우린 뭐 2,000원 훨씬 넘어섰지만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다급해졌어요. 11월 중간 선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아예 잠정적으로 좀 면세한다든지 네. 정유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기면서 기름값 높이는데 한몫하는 것 같으니까 정유회사를 압박한다든지 아예 더 국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우디 같은 나라가 증산해주면 도움이 되니까 바이든이 사우디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증산 요청하러 이제 일부러 들른다든지 네.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나면 미국의 중단했던
유정 투자라든가 셰일가스 투자가 현실화될 테니까 유가는 잡히긴 잡힐 네. 겁니다. 그래서 대개 유가 전문가들도 2010년경처럼 100달러를 넘어선 후에 200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대개 한 150달러를 상한선으로 보고 네. 그 밑에서 꽤 많이 뛸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성공 예감의 방스트라다무스께서는 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겁을 먹고 있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본방송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장담하는 근거는 예.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제가 무작정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럼요. 근거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 대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하는데요. 1966년부터 1981년까지 이어지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70년대라고 하죠.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만 벌어진 건 아니고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한 게 꽤 있었습니다. 우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가 좋고 물가는 안정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네. 또 하나는 나라가 돈을 많이 풀고 많이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때문에 썼느냐? 베트남 전비로 많이 사용을 했고 네. 또 복지 정책도 획기적으로 미국이 확대할 때였어요. 그레이트 소사이티라고 해서 위대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막 정부가 돈을 역시나 쓸 돈이 많이 때였거든요.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때 에너지 가격하고 식량 가격이 스파이크 결정타를 내리꽂으면서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네. 대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게 되거든요. 그건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 있었다면 또 다른 점도 있었을 예, 거거든요.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70년대 악몽이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금리를 올리질 못했어요. 음. 왜 못 올렸느냐? 정치적 압박이 강했거든요. 백악관이나 이 의회가 중앙은행 연준을 막 옥죄가지고 못 올리게 했어요. 네. 그 이유는 올리면 경기 둔화나 침체는 불가피하잖아요. 그럼 실업자가 늘어나거든요. 정치적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올렸어요. 못 올렸어요. 게다가 그 아서 번스라는 연준 의장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기름값에 문제가 생겨서 물가가 뛰는 거니까 금리 올려서 뭐 소비라든가 투자 줄이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하면 손을 놔버렸어요. 네. 그러다 1980년에 너무 오르니까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금리를 그냥 한 해 만에 20%까지 올려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규모 경기 침체를 불러들여요. 그때 경험을 가진 미국 연준은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죠. 네. 그리고 정치권도 금리 올리지 못하게 압박을 가하질 않아요. 네. 트럼프 시절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와 달라진 건 인플레이션과 싸울 의지가 중앙은행과 정치권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물가는 70년대처럼 오래 가지는 않는다. 네. 오히려 2010년경에 네.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올랐던 예가 있는데 그때하고 비슷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분명 그때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장담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 빈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미국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노력은 미국을 포함해서 이 서방 세계가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 국가여서 뭐 직접적인 그런 싸움에 일선에 서지 않아도 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미국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금리를 높인다든지 하면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벌어질 금융 불안입니다. 우리 돈이 기축 통화가 아니잖아요. 네. 달러에 연동돼 있는데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는 동안에는 모든 세계의 돈이 달러를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초강세가 나타나고 원화의 약세가 나타나는데 벌써 금융 위기도 아닌데 1,300원대 돌파했었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게 금융 불안으로 자칫 이어지게 되면 국내 무슨 가계부채 문제 뇌관이 터진다든지 하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구조적으로는 금융 불안을 어떻게 진정시키느냐. 네. 환율이 너무 많이 뛰면 어느 정도 개입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체의 문제는 없다는 걸 알리기도 해야 되고 해서 이런 금융 불안 진정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됐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고물가, 고금리 시대. 그러니까 금융 완화의 시대에서 금융 긴축의 시대로 가면 크게 나타나는 게 돈값이 뛰는 겁니다. 이건 금리가 뛰는 거. 돈줄을 잽니다. 네.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돈의 가치가 송두리째 바뀐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래서 자산 가치도 바뀐다. 환율도 변화한다. 돈이 움직인다. 머니 무브라고 합니다만 어떻게 움직이느냐.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갑니다. 아까 달러가 초강세를 띈다고 말씀드렸죠. 네. 또 주식시장 같은 위험 자산에서 은행 같은데 예적금으로 요즘 많이 몰린다는 기사 보셨죠. 이게 머니 무브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와 물가는 역행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하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상승하면서 물가를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과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근데 왜 기준금리는 인상이고 시중금리는 상승이냐? 저자가 책에 잘 지적해놨는데 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거니까 인상하는 거고 시중금리는 정한다기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누군가 올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니까 상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뭐 벌써 미국은 이 책보다도 더 진전이 돼서 5월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에 이어서 6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 이제 7월에 얼마를 또 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상당히 그 이 돈값과 돈줄을 올리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날까요? 그 중앙은행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물가 안정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역할인데 그걸 위해서 금리, 유동성, 돈값, 돈줄을 죄기도 하고 우리는 잘 안 씁니다만은 중국이 많이 쓰는 지준율 조정이라는 정책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은행에 얼마를 놔둬라 네. 이 비율로 놔둬라 하는 걸 조금이라도 덜 놔두도록 해줄 수 있으면 돈이 더 풀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제 당연히 이 과정에서 자산 가치는 떨어지죠. 거품이 쌓였던 게 꺼지게 되고 주식과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저자는 K자형 회복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계층에 따라 다르다. 소수가 K자의 위로 올라가는 오히려 이제 득을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다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K자형 회복이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재테크의 미래도 다 바꿔놓겠죠. 네. 그렇죠? 자산 가치가 이런 변화를 겪고 있으니까. 아까 저자는 초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식료품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공급 분야에서 벌어진 문제로 물가가 뛰었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이나 우리가 금리를 높이는 게 공급에 손을 댄다라고 그렇죠. 볼 수는 없잖아요. 수요에 손을 대는 네. 거죠. 그러니까 금리, 돈값을 높이게 되면 돈 빌려서 뭘 살려고 한 거, 돈 빌려서 뭘 투자하려고 하던 걸 줄일 수밖에 없죠. 돈값이 뛴 거니까. 그렇죠? 이건 수요에 해당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공급 쪽에서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교훈입니다. 수요에서라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를 줄이면 공급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간접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공급은 문제가 생겨서 줄고 있는데 수요는 그대로 있으면 가격이 뛰는 거니까 수요도 따라서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거죠. 70년대는 공급 쪽의 문제니까 수요 쪽에서 손 놓고 있자 이러다가 큰 변고를 당한 거니까 이번에는 직접적인 대응책은 아니어도 수요도 줄여놔야 줄어든 공급에 맞출 수 있다. 이런 간접적인 인플레이션 대책을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록 공급의 문제이긴 해도 수요라도 조절을 해야지 애둘러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완화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런 논리로 이제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데 비유하면 훨씬 이해가 빠른데요. 불이 났습니다. 물가 인상이라는 게 불하고 비슷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져요. 근데 초반에 확 물을 끼얹어서 이걸 꺼야 되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을 끼얹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끼얹은 물이 세간살이를 다 망쳐놓고 나중에 겨울에 얼어서 살림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됩니다. 그러니까 그 적당한 양의 물이 얼마냐, 금리를 얼마까지 올려야 되느냐가 지금 세계 각국이 고민하는 문제가 돼요. 물을 얼마나 뿌려야 이게 불은 끄면서 동시에 세간살이나 살림에도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실 그 살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치솟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제 안정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참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문제가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그동안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저자가 이제 K자 회복 얘기하면서 중산층 서민은
밑에 K자의 밑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네. 코로나 이전 수준의 살림살이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다만 두 가지의 영향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고금리에 따라서 빚 이자가 늘어나서 쪼들리는 면이 하나 있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2년간 진행이 된다 그러면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득을 보는 면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뛰니까 네. 실제 빚의 그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자가 이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리고 민주주의는 모든 걸 표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니까 채무자의 이득이 되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약간 그런 근본적인 충동이 있다는 경제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표와 관련 없는 중립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효과도 있어서 빚 문제는 우리 경제나 중산층 서민의 큰 고민거리긴 한데 일방적으로 더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긴축의 시대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한국과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압력만 놓고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미국은 뭐 공급 쪽에 문제도 생겼지만 워낙 경기가 과열될 만큼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8%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한 5%. 물론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조금 덜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자의 우려는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가시화되면서 물가는 좀 뛰고 경기 침체가 벌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른바 S의 공포라는 게 우리의 경우는 더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선후 관계를 조금 살펴보면 지나치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많이 뛰니까 그걸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잡으면 필연적으로 물가는 잡힐지 모르지만 경기가 둔화되거나 네. 침체되는 거니까 선후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기가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려가 조금 지나친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빨리 네.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대외 의존형 개방 경제라서 그 타격이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6월 우리나라 증시 하락률이 전 세계 주요 국가 40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뭐 더 나쁜 거냐? 아닙니다. 우리 기업 실적들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자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경기 둔화나 침체가 불가피한데 그러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데거든요. 네. 실제로 대만도 많이 안 좋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그 대외 의존적인 개방형 경제니까 그런 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도 아직도 둔화냐 침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둔화 쪽에 무게가 좀 실릴 때는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네. 아니야 이거 경기 심각해질 거야 이렇게 되면 금리를 이렇게나 올리면 그러면 더 추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를 얼마나 더 그리고 어떤 속도로 올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경기 둔화냐 침체냐의 양상이 결정되겠죠. 네. 이 최근에 우리 경제나 금융에서 변고가 벌어지고 있는 게 금리뿐만이 아닙니다. 잠시 언급을 해줬는데 환율도 불안불안해요. 근데 긴축의 시대와 환율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예. 건가요? 이 지금은 어쨌든 미국이 주도해서 금리를 아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믿을 건 달러나 달러 자산밖에 없는 거예요. 금조차도 예전처럼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활용이 안 되니까 네. 전 세계 돈이 달러를 향해서 몰려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는 초강세입니다. 달러를 가지려는 수요가 많은 거니까 강세를 띠는데 네. 다른 나라 통화는 다 약세. 우리 통화도 상당히 약세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한미 양국 통화의 교환 비율인데 금리 격차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값 더 쳐주겠다는 쪽으로 돈이 몰려가는 거니까 지금은 그게 달러니까 네.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위기 수준에 해당될 정도로 1,300원대까지 가고 있는 현실이 이걸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당분간은 이 금융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뭐 1,300원까지는 지나치다 하더라도 1,250원대 이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축의 시대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고 봐야 네.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이 이제 지난 두 번의 위기 때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 저는 상당히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문제의 본질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한은의 고민도 이런 겁니다. 물가 압력이 미국보다 좀 덜하니까 금리를 또 우리가 먼저 인상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조금 덜 올리고 경기 침체를 막고 둔화되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싶은데 미국이 워낙 속도를 내니까 너무 차이가 나면 미국이 이미 이제 7월부터 금리가 역전되거든요. 네. 미국 금리가 훨씬 높아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 버릴까 봐. 그렇게 되면 환율이 더 치솟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위기 때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감안하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어느 수준까지 보조를 맞춰야 되느냐. 7월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이제 문제는 기존 대출자 또 앞으로 대출을 받을 분들이 버틸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네. 점점 상환 능력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리가 좀 어떻게 그런 될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질은 두 번의 위기 때처럼 달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가계 부채 문제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이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 뭐 당장 무슨 변고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담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주택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기간 중에 많이 어려워져서 빚을 얻은 분들 취약차주라고 부르는데 빚진 사람 가운데 취약한 계층이 11명 가까이로 늘고 있다는 통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걸 풀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만에 하나 여기서 부동산 가격 대폭 하락 같은 일이 벌어지면 담보 가치 자체가 크게 주니까 더 위험해질 수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을 계속해서 유예하거나 길게 늘려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가계부채. 네, 지금 우리 문제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등장했는데 네. 긴축의 시대에 또 고금리 시대니까 당연히 이게 뇌관일 수밖에 없는 거고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외환위기 전야에 제가 기억하는 게 186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10배가 는 겁니다. 네. 98년에서 한 25년 만에 10배가 늘었으니까 한 가정도 빚이 10배가 25년 만에 늘면 굉장히 위태로워지거든요. 그럼요. 근데 여기서 자영업 부채가 더 문제인데 특히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네. 1,000조 원 정도 되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9월 말까지 유예했고 최근에 정부 내에서 나오는 거는 거치 기간 3년 이자만 갚다가 20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거 풀어보겠다는 아이디어들도 좀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이 개인당 부채 비중이 소득 대비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고 저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취약 차주를 6% 정도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네. 10% 가까이로. 그래서 최악의 상황도 대비는 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장 뭐 현실화되지는 않지만. 네. 또 대표적인 문제로 부동산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취약 차주하고 부동산 문제가 엮일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금융 불안이 현실화되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뭐 2013년 때처럼 한 20% 빠져버린다. 네. 그러면 담보 가치가 확 줄어드는 거니까 부실화될 대출들이 꽤 있겠죠. 네. 뭐 그래서 취약 차주들 가운데 상당수가 파산 상태로 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죠. 이걸 저는 자산 디플레라는 표현을 쓰길 좋아하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내 재산이 줄어버렸어요. 그럼 소비도 줄이게 되고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네. 경제 자체. 그런 상황이죠.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예. 지금 당장 현실화된다는 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또 거죠. 걱정을 해봐야 되는 그렇죠. 문제이고요. 또 소장님께서 과거 두 번의 위기, 즉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와의 지금의 상황은 조금 성격이 다를 거다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대처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번의 위기는 달러 유동성 부족 사태, 쉽게 얘기해서 달러가 부족해서 벌어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치솟고 외환 위기 당시는 2,000원까지 치솟았고 네.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는 1,570원까지 치솟았고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은 폭락하죠. 그래서 외환 위기 때는 4분의 1 토막이 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반 토막이 났거든요. 네. 근데 우리 경우는 뭐 지금은 어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 같은 거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저는 이걸 더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는데 골절상과 골병의 차이다. 무슨 얘기냐면 골절상은 당장 너무너무 아픕니다. 네.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그런데 뭐 깁스를 차고 몇 달 지내고 나면 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심지어 더 튼튼해지기도 해요. 네. 그게 마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겪고 나서 우리가 그랬거든요. 굉장히 단기간에 이 문제를 풀었고 어떻게 풀었느냐. 환율이 치솟으니까 수출이 잘 돼요.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뭐 1년 반 만에 외환위기 극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는 거의 6개월도 안 갔어요. 당장은 아픈데 조기에 회복이 됩니다. 골병은요. 당장 별로 아프질 않아요. 가계부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벌써 한 5년 전부터 얘기해왔지만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네. 안 아파요. 그런데 고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완치가 쉽지 않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그죠? 네. 1,800조 원을 뭐 대신 갚아줄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골병과 골절상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병은 경제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빚이 많고 원리금 상환이 더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고금리가 되면서. 네. 그럼 쓸 돈이 없어요. 소비가 계속 둔화되는 겁니다. 900조의 소비가 점차 둔화되면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네.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한계 계층 취약 차주라고 불리는 빚 많이 얻었는데 갚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금융 불안을 해소하는데 더 이제 네.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정책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개인적으로 저도 관심이 많은 재테크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자가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인플레이션에 투자라는 개념을 저자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이익이 늘어날 분야에 투자하라는 건데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 상승세를 저자는 뭐 내년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네. 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식량 관련 ETF 같은 거에 투자하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조금 너무 늦은 조언 같아요. 뭐 책이라는 게 늘 그런 네. 건데요. 그런 시기가 지난 한 6개월 있었고 네. 지금은 그것보다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얘기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상투치고 이제 조금씩 둔화될 거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바닥 투자를 권하고 싶거든요. 바닥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주식도 뭐 한 8월에서 10월 사이에 바닥일 테고 네. 그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저는 내년 정도가 네. 바닥이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바닥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거죠. 주식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중 바닥 혹은 쌍바닥 시나리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바닥을 한번 지난번에 쳤죠 우리가. 네. 한 번 더 출렁거릴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미국 때문인데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가 지금처럼 금리를 또 막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7월에 미국이 또 극단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살아나거든요. 경기가 큰일 나겠네. 이러면 우리가 바로 타격을 받아요. 네. 우리가 전 세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때 또 한 번 바닥을 칠 가능성은 있지만 네. 올해 하반기 들어서 바닥이 확인될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제가 늘 지난해부터 현금을 많이 확보해둬라. 언제든 배낭을 싸두면 네.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그때 싸게 살 수 있을 네. 거다라는. 그리고 길게 투자해 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요. 제 경우도 한 30년 투자해 보니까 돈 버는 게 아주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라든지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주식이 올라갈 네, 네. 때는 남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돈 별로 못 벌어요. 네.
의외로 위기감과 함께 큰 폭락 장세에서 돈을 법니다. 네네. 이때 아주 싸게 사서 그 다음부터는 잊고 살아도 벌어요. 코스피 지수 1400 시절에 2020년 3월에 투자한 분들은 네. 잊고 살아도 1년 동안은 많이 버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중바닥 가능성 같은 걸 염두에 두시면서 네. 저점 매수하는 시기를 찾는 게 오히려 좋은 재테크 수단이 그렇다면은 아닌가. 이제 8월에서 10월 사이를 보시나요? 그때 제가 주식을 사면 될까요, 소장님? 예, 장세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장세는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악재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건 반영하고 있는 거고 네. 추가적인 신호가 나타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거 어느 정도 반영하는 바닥이 확인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좀 앞섭니다. 다른 나라보다. 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앞서서 그 악재가 반영이 돼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이 땅바닥을 칠 때 그럴 때를 잡는 네. 매수 타이밍이 재테크의 핵심이다. 이렇게 역시나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놔야겠죠. 그렇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긴축의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물가가 높을 때는 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잡으려 노력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온다. 이 말은 곧 세상이 바야흐로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 네. 파티가 끝날 무렵에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대단한 숙취만 남는 거거든요. 지금 숙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 흐름을 좀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다만 그 미국이나 우리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움직임이 워낙 그 발빠르거든요. 파도가 워낙 크게 치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책 한 권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사업과 투자 전략도 다시 짜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긴축의 시대를 저도 몇 차례 겪어보니까 승자가 누구냐?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네. 스마트한 기업가, 기업, 브랜드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별책부록 AI한테는 좀 미안한 소리지만요. AI는 왜 지능이 없을까요? 뇌 지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렇다면 지능은 과연 무엇일지 미국의 신경과학자 제프 호킨스가 쓴 1000개의 뇌를 통해 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구글의 대화형 AI인 람다가 네. 지능이 있느냐 없느냐, 뭐 감정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하고 엔지니어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 뇌과학자들의 얘기에 요즘 호기심이 많이 생길 때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같이 읽을 테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AI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한번 지켜보죠. 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 예감 별책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공 예감 별책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죠.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부록. 별책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